안녕하세요. 2019년 매지온의 인력은 임원진을 합쳐서 총 10명입니다. 매지온의 시가총액이 1조 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굉장히 적은 숫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필요한 역량은 아웃소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매지온은 별도로 연구소나 연구 인력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소규모 바이오 벤처라고 할 수 있는데 NRDO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CRO에게 맡긴다라는 겁니다. 유데나필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 동아제약이랑 특허권 양수 계약을 통해서 미국, 캐나다, 멕시코, 러시아에서 특허를 보유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임원진 앞에서 총 10명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3명 정도 현지 인력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공지사항이 나왔을 때 2021년 허가 일정을 전제로 이미 내부적으로 준비 작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법인 매지온 파마스티컬의 대표로 한국 법인 대표이사 박동현 회장이 신규 취임을 했습니다. 이제 미국 시장을 타겟팅해서 준비를 하겠다라는 뜻인데요. 한마디로 신약의 상업화를 위한 준비입니다. 그래서 마케팅, 판매 조직의 준비를 하는데 약가 협상을 하고 현지 의사들을 대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아무래도 의사들이 약을 처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이랑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러한 업무 전체를 현지에서 준비하고 총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동현 회장이 미국 법인 대표에 취임을 한 것이고요. 진두지휘하겠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2019년 11월 22일에 나온 기사인데요. 매지온이 삼상 결과 탑라인 데이터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자, 이 당시에 홈페이지에서는 임상 결과는 성공이라는 입장문만 게시하고 추가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자, 그 이유로는 임원이 1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외부 대응이 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당시 회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가서 보면요. 11월 18일에 해외 언론 정보라고 해서 이렇게 11월 17일에 나왔던 것들을 공지사항으로 적어준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보면은 회사에서 영어로 된 것을 번역해가지고 이렇게 적어준 걸 알 수가 있겠는데요. 매지온은 미국에서 보도자료 형태로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습니다. 국내에는 따로 자료를 내지 않고 아까 봤듯이 보도자료에다가 번역을 덧붙여서 회사 사이트에 게시했습니다. 이제 18일부터 이제 하나씩 올리다가 11월 21일에 투자자 간담회, 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삼상 실험 결과 국내 발표 및 토론, NDA 향후 제출 일정, 미국 시장 현황 및 마케팅 전략, 투자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자, 매지온 쪽에서는 이번 학회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FDA에게 타입 C 미팅을 신청했고 10월 8일 해당 미팅에서 FDA에서도 당사의 NDA 제출을 진행할 것을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표가 1차 지표가 결과가 좀 안 좋게 나왔는데 2차 지표가 더 좋은 측정 방법이다, 이렇게 설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임상 3상 1차 평가 지표를 도달하지는 못했지만은 FDA로부터 신약 허가 신청은 접수 처리 가능하다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와는 별개로 시장성이 있느냐라는 것도 이야기들이 되고 있는데, 미국에서 2차, 3차 치료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유데나필이 얼마나 수요를 가질지 의문, 이러한 혼란들도 있습니다. 자, 저 당시가 2019년 11월 달이고요. 지금은 2021년 2월 8일로 왔습니다. 회사는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불안해하기 때문에 공지사항을 일정이 생길 때마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공지사항들을 보면요. 2월 달에 벌써 2번 진행사항이 1월 달에도 15일이랑 20일에 올렸고, 각각 내용들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HF의 재무제표를 보고 있는데 금융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자산은 취득을 하고 보유를 하고 처분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유형자산이나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원가로 기록하게 되는데 금융자산은 공정가로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금융자산의 분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상품이랑 지분상품이 있는데, 채무는 내가 돈을 빌려줬다 생각하면 되고, 지분은 주식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채무상품, 사채 같은 것들을 내가 이제 들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자를 매년 갚다가 마지막에 원금이나 이자를 한 번에 갚는, 요러한 흐름들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확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지분상품일 경우에는 내가 확정적으로 이자를 받고서 원금을 받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채무상품이 내가 채무를 졌다는 게 아니라 내가 샀다는 겁니다. 금융부채가 아니라 금융자산입니다. 내가 돈을 빌려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돈이 있는데 빌려줄 수도 있고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빌려주면은 이자를 받게 되고 투자를 하면은 차익을 먹겠죠. 자, 채무 상품의 분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내가 이제 만기까지 보유한다. 그러면은 AC 금융자산. 근데 이거랑 이제 구별되는 게 보유 그리고 매도가 적혀 있죠. 요것은 여기 옆에 보면요, 페어 밸류라고 적혀 있습니다. 페어 밸류는 한국말로 공정 가치입니다. 우리가 아까 HAB 재무지표에서 잠깐 본 것 같죠? 자, 크게 만기까지 보유하는 거랑 중간에 매도하는 걸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채무 상품에는 공정 가치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 내가 만약에 만기까지 보유한다면은 요게 공정가치로 측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만기까지 이자를 다 받고 원금까지 받으면 되니까. 그런데 중간에 매도하려고 한다면은 공정가치가 중요해지겠죠. 내가 중간에 팔아서 수익인지 손실인지 그런 것들을 또 알아야 되잖아요. 자, 그럼 여기 기타 포괄 손익이랑 단기 손익 요 차이점은 뭐냐? 자, 예를 들어서 이제 100원이 120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평가이익이 20원이 남았죠. 그러면은 요 기타 포괄 손익, 요 위에 있는 FVOCI는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을 하고요. 요게 밑에 FVPL은 단기 손익으로 인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분 상품으로 내려오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타 포괄 손익, 단기 손익 이렇게 두 개로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자산에 우리가 채무상품, 지분상품이 있다고 했었죠. 이 상각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지분상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정의를 읽어보면은 계약상 현금 흐름을 수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산을 보유하고 원리금, 원금과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을 가진 금융자산이다. 그러니까 주식 등 지분 투자는 이자나 원금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각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채권 이런 것들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했다면은 상각후 원가 측정에서는 해당되지 않죠. 자, 지분 투자가 이제 포함되는 것들은 요 밑에 있는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물론 채무 상품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봤듯이 이제 상각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이 채무 상품에만 있고 FVOCI랑 FVPL은 채무 상품에도 있었지만은 지분 상품에도 있었죠. 그러니까 요게 밑에 요 기타 포괄 손익, 단기 손익 요 두 개는 채무상품, 지분상품 모두 다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지분상품, 채무상품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상각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원금과 이자를 수취하기 위한 것인데 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습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서 상각후 원가로 측정합니다. 그리고 요게 아닌 것은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라고 볼 수 있겠고, 요게 종류로는 기타 포괄 손익이 있었고 단기 손익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